다음으로는 독일미학분과입니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권대중 선생님께서 미학자 미학에서 미학으로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한국으로 건너온 독일미학의 과거 현재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권대중입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오빈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항상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중간허리쯤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남아 있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전 설명드린다면 사실 독일 미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제 제가 연구해 두면서 글을 써보니까 다른 것보다 가습도 많이 됩니다. 특히 예술가 사회 분과하고 가습되고 또 독일의 조형예술 미학도 있고 음악 미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 저널을 보면서 이 논문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은 독일 미학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분야로 넘기기도 하고 조금 여기 나온 수치들은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준비한 논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1. 독일 미학은 존재하는가? 한국 미학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독일 미학 영역의 연구 방향을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되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그런데 논의의 대상으로 지정된 독일 미학의 정치가 무엇인지가 일단 불분명하다. 독일이라는 단어가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한 공간적 조건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독일이 아닌 곳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어렵지 않게 독일 미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많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 단어가 독일 사람에 의한 미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짧게나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카치의 미학도 유형학적으로는 독일 미학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아가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사람들이 한국인의 필자의 전공 영역을 별 고민 없이 독일 미학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하나만 갑자기 읽겠습니다. 세부 영역을 언급할 때는 더욱 어색한 지칭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의 전공을 사람들은 독일 근대 미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한국인의 지적 좌표를 과거의 독일에 배송시키니 말이다. 이는 그저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우리 미학 연구에 관련된 꽤나 불편한 사정을 함축하는 것이며 또 이 글에서 따지게 될 중요 내용에 속하기도 합니다. 공간 개념도 아니고 국적 개념도 아니라면 독일 미학에서의 독일은 독일 말로 쓰인 미학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부적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폴 가이어나 도널드 크로포드가 쓴 칸트 미학 관련 글들은 영어로 쓰인 텍스트이지만 독일 미학에 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분류적 정의가 이처럼 어려운 것이 독일 미학이며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 미학이나 영미 미학에도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독일 미학의 학문적 국적의 근원을 이른바 독일 정신이라 불리는 어떤 본질적인 것에서 찾고자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일단 학문의 이념적 정체성과 모순된다. 수학까지도 선험적 비타 차원에서 정초할 수 있는 보편적 근본학을 적어도 목적론적으로나마 지향하는 혹은 지향했던 것이 철학이고 이러한 철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미학 어떤 목적에 따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 학문을 소박한 민속학 내지는 지역학으로 축소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독일은 엄청나게 뛰어나다 해서 문화적 사대주의로 변질시킨 위험을 강히 내포한다. 나아가 독일 미학의 대표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실력을 따져봐도 이런 종류의 법적 수요는 온당치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프랑스의 데카르트나 영국의 휴머를 도외시한 칸트의 미학이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적 전통이나 네덜란드의 스피노자에게 비치지 않은 해겔 미학이 어찌 가능하게 뭔가. 독일 철학의 진한 향취 또는 악취를 가장 짙게 풍긴다고 정평에 나 있는 저 슈바벤 사람 해겔이 1818년 10월 22일 베를린 대학 취임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철학적 개념한 중심주의가 심히 의심되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철학하고픈 독일 철학도 적어도 그 발생적 차원에서만큼은 타자 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동쪽에서 발원한 세계 정신이 서신을 거듭하여 프로시아에 안착하고 꽃을 피운다고 하는 역사적 독단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주장에서조차 그는 철학에서의 비기능만적 원천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에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그 정체성이 찾아져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의 초점을 바꾸면 독일 정신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러한 발생적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가로치고 결과로서 주어진 독일적인 것의 면모를 찾는 것에 집중하더라도 미학에서 독일적인 것 그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해겔과 니체 사이에서보다는 차라리 해겔과 공자 사이에서 사상의 근친성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덜 어려워 보이니 말이다. 어쨌거나 어떤 일관되거나 유사한 철학적 노선이나 분위기에 의거하여 독일 미학을 분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당한 요청으로까지 보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 미학에 대한 담론을 굳이 잘못 제기된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도 석연치 않게는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즉, 방금 언급한 복잡한 내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독일 미학이라는 호칭을 큰 불편 없이 쓰고 있고 필자 또한 이하에서 독일 미학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배신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영역 표기의 용례들에서 매우 어렴풋하게나마 일말의 가족 유사성은 감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용례에서 감지되는 그러한 가족 유사성의 구성 요소로는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주로 독일인들이 제기한, 따라서 독일인들의 문제의식에 정통한 비독일인들도 곧잘 공유하는 미학적 정신들, 주로 독일어로, 따라서 종종 다른 언어로도 집필된 미학적 텍스트들, 주로 독일의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따라서 또한 독일적 맥락에 정통한 타문화권 인물들에 의해서도 종종 제기된 정점들, 기타 독일적이라 불리는 또는 분리 불필요한 것들, 각각의 요소들에 일정한 모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것들 사이에 어떤 교집합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사람들이 독일 미학을 운운하는 경우 이 요소들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몇 개가 또는 때로는 밀접한 그리고 때로는 느슨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불편함과 모순을 안고서 이른바 독일 미학에 대한 제 생각을 대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학에서 독일적인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바로 나라고 말 수밖에 없네요. 라이드부스 ich sagen, dass ich es bin.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서 기억을 해놨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독일 철학자 중 누가 최고인지를 묻는 한 기자에게 생전에 가다머가 답변으로 툭 내던졌던 말이다. 그의 이 답변은 적어도 하이데거나 아도르노 이후 독일에서 참된 의미에서 철학함을 하는 철학자는 없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도로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철학자들의 과오에 대한 고백으로 들리기도 한다. 딜타 이후 철학자에게 남은 것은 이해해야 할 텍스트일 뿐 탐구해야 할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독일 철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철학적 분과학으로서의 미학에 대해서도 가다머의 자백은 꽤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가치의 영역에 대한 논증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비트겐슈타인 이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아름답지 못한 학문 또는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는 안 될 학문으로서의 미학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미학의 이러한 상황은 그 사상사적 이론을 돌이켜보면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비록 일반 인식론의 차원에 국한된다는 지적을 받을지언정 미적인 것에 대한 엄밀한 논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 바로 독일인 바움가르팅이었고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그 양자를 원리적으로 정중할 수 있는 근본학적 가능성을 미감적, 반상적 판단력에서 잡고자 한 인물이 바로 독일인 칸트였으며 나아가 예술이라는 정신 능력에 절대적이라는 형용사를 부여한 인물도 바로 독일인 헤겔이었다. 개념과 판단과 추론의 타당성과 엄밀성을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는 철학을 통해 그 개방성과 다원성과 비개념성의 존립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감성과 예술의 영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설명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학이고 방법과 문제 사이의 이러한 대립관계로 인해 3만 년이 넘는 예술의 역사와 2500년이 넘는 철학의 역사에서 매우 늦게야 비로소 탄생한 학문이 미학인데 짧은 시기에 그러한 미학을 학문적 정점에 올려놓은 주역들도 주로 독일인들이었다. 더욱이 그 시대의 독일 미학은 대상 영역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넘어 그 영역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미적 이념의 생산까지 꾀하였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고전적 대가들의 스케일이나 깊이, 이론적 생명력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고리를 느껴서인지 철학적 미학 전통의 더 이상의 업데이트 가능성이 고갈되어서인지 아니면 멀고 높은 메타 세계를 운운하는 거대 담론의 염증과 피로를 느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실증적 개별 과학의 입진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인지 독일의 미학은 자유로운 미적 이명에 대한 정치하고 구속력 있는 논증적 이명이라는 과제 수행에 예전과 같은 열정을 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하는 징후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언제부턴가 독일의 미학은 점증적으로 문학화, 특히 에세이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상으로서의 예술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을 이제는 방법으로서의 철학 스스로가 열성적으로 추구하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학문이 미학이 아름다운 학문이 되고자 하고 결과적으로 또한 유형의 난해한 미적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미학이 유의미한 이론으로서 역할을 최소한으로나마 수행하려면 그것은 논증적 정당화를 통한 지식의 생산,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반성적 판단의 영역에 대한 유성적 판단의 체계 또는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층모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 대상이 불확정성과 개방성과 자유로운 사고 실험을 존립의 필요 조건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미학은 해석의 대상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해석의 대상으로서의 작품이 되거나 선문답식의 아포리아로 빠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 미학은 물론 이 점은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권의 미학에서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점차적으로 기생학문으로 그 위상이 격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미학의 이러한 기생성은 먼저 문화 영역에 대한 그것의 역할에서 발견된다. 모든 각각의 사물을 지적으로 질서지어진 유기적 전치에 참여하는 자기의 목적적 존재자로 파악하기를 요청하건 아름다운 개별성의 이념을 도출하여 인간의 미적 도약을 지향하건 해결이 과거 시사를 못 박은 예술의 절대적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건 아니면 무신장한 존재의 신비를 시적 언어로 암시하건 미학은 미적 영역 일반을 이끄는 주도 담론의 역할을 드물지 않게 수행했었으나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미학은 앞서 나가는 문화 현상에 끌려가면서 이론적 보조자 역할을 하기를 바쁜 모습을 보인다. 셋째, 이보다 더욱 현저하고 또한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미학의 또 다른 기생성은 그것이 능산적 지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종종 상실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기생성은 그나마 그 대상이 미적 문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주도권의 역전 정도로 진단될 수 있거나 아니면 테오리아적 요소를 학문답게 만드는 근본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명리적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에는 그리 적절한 증언은 아니다.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의 기생성은 그 기생의 대상이 더 이상 미와 예술이 아니라 미학 이론 그 자체라는 점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미학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연구 형태를 따져본 즉 그들의 문제 영역을 즉 미와 예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되어 있는 과거의 미학 이론을 탐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구는 특히 독일 미학 분야에서 더욱 현저하다. 그들은 어떤 이의 사상이 어떻게 출발하여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보고하거나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데 골몰함으로써 명색은 미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학자에 대한 독서그래프나 미학서에 대한 경학만을 하고 있거니와 한마디로 미학이 아닌 미학학 내지 미학자학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보다 꽤 나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보다는 어떤 미학적 개념, 범주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외향상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그 초점이 사람보다는 문제에 맞춰져 있어서 적어도 미학자학이라는 최악의 오명은 벗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독일 미학이 가장 빈번하게 취하는 연구의 유형은 어떤 개념, 범주 사상이 어떤 인물로부터 비롯되어 어떤 인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개성 또는 발전했는가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약한 형태의 미학자 힘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구의 대상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론적 버전들이라는 점에서 미학 확인체 논문다는 사실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론들이 거의 대부분 과거의 고전적 버전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미학학의 한 하위 국가로서의 미학사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유형의 기생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징후들은 독일 미학을 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미학이라 부르기가 민망하도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미학의 문제의식은 학문, 사이언스가 아닌 미의적 수사학에서만 살아남아 있고, 그나마 소통 가능한 영역에서는 문제는 없고 인물과 역사만 남아있음으로 인해 현재 독일 미학은 문화적 사폐와 학문적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말 많은데. 예, 세 번째. 조금 가치가 물론 지금까지 지적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긴 하며 실제로 문제와 현재가 여전히 유효한 독일 미학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06년 막스 데스왈가 펴내기 시작한 미학 및 일반 예술 학술지, 이것을 보니까 구성 자체가 미, 신고, 희극적인 것, 추, 희극적인 것이라는 5개의 기본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또 다른 학술지의 경우 오래도록 유지되어 가던 인물과 역사 중심의 미학적 생산을 탈피하고자 하는 인상을 준다. 이거 조금 그냥 건너뛸게요. 어쨌든 쭉 보면 여기는 뭐 인물은 거의 아주 드물게만 등장하고 상당히 핫한 주제들이 특집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달리 특정 인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 문단입니다. 학술지의 경우 한때는 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부록에 가능만 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칸트 스튜디언 같은 경우는 한 7편 정도, 헤겔 스튜디언은 20년간 5편 정도의 논문이 미학에 특화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제 중심의 연구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미학처럼 진지함이나 심오함을 보이기보다는 다소간 경량화 내지 미시화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점에서 거대 담론에 대한 미학적 연구를 지닌 연구자들은 다소간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역사나 인물 연구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에 비해서는 독일 미학의 영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일단 드디어 한국 미학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하게 해봤는데 풍부학적 크리티시즘의 극복, 한국 미학의 창립 3주년에 제1집이 가공된 것이 바로 미학이다. 이미 이 제1집에 실린 논문들 중에 4편이 직간접적으로 독일 미학에 관한 것이며, 등에 나온 제2집에는 아예 독일어로 인문대 스님이 쓴 논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 미학 연구에서 독일 미학은 처음부터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해왔다. 2018년 중반을 기준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한 700편 정도 논문이 집계되는 그 중에서 120편 내외, 그러니까 전체 17%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글들이 독일 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보이듯이 등록해서 이제 해외 저명 독일 학자들이 와서 직접 기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미학 연구에서 독일 미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미학에 내에서의 학문적 기여도 또한 멈춰지지 않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단 동의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70년간 한국인들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해온 발전을 보면 격세지감까지 느껴진다. 물론 조가경처럼 유학사 초기에서 이미 현지의 학적 수준에 밀착하거나 때로는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유학생들은 독일의 학문적 전통 또는 거기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이나 주의를 일단 최소한 대로 배워 그 내용을 한국의 개별 현상에 적용하는 방식의 다소 어색한 비교 미학의 유형을 취한 경우가 다수였다. 물론 그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학문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는 아직 저들의 학문적 조류의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금 이제 그 다음 문단요. 하지만 세월이 수십 년 흐른 지금 겸손하기만 한 자세를 일방적으로 배우고 외워서 수입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독일 미학 공부의 충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답이는 전한다고 보인다. 실제로 최근 30년간 독일에서 미학을 공부한 한국인들의 성과가 현지인들과의 무관용적인 증검 승부를 통해서도 당당히 인정되고 있는 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해결 전집 간행을 위한 문헌학 특사의 작업에 한국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수준 높은 출판사를 통해 펴낸 단양본 버전의 학위 논문이 세계의 주요 도서관에 수상되고 외제 학술지에 서평이 실리고 유럽과 북미 등의 주요 연구가 자료들에서 인용이 되거나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또 과거 연구에는 주로 텍스트의 분석이나 이해 및 해석의 연구 에너지가 소신되는 경우가 전부였으나 현재로 올수록 확정된 텍스트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변하는 세상적 노선을 현대화된 논적을 통해 유형화하고
재구성하여 명제간의 대결 구도 속에 대입함으로써 미학의 학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방식의 연구가 정정하고 있는 것도 좋은 조짐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독일 미학은 그냥 미학이 아닌 독일의 미학을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이 연구한다고 하는 상당히 기이하고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를 대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금 언급한 최근의 혁혁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진술한 독일 미학의 난점들이 좀 더 기형화됨으로써 생겨난 변종이라는 현상을 줄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글쓰기 방식에서의 에세이적 비이성, 인물과 역사 중심의 연구에서 기인하는 희생성이 독일에서보다는 더욱 심각한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앞서 여기에 미학지에 게재된 120편 내외의 독일 미학 관련 논문들의 절대 다수는 어떤 독일 미학자의 어떤 개념 또는 어떤 입장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글들이다. 저도 열심히 했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인물이나 기존의 이론에 대한 그러한 기성성이 소통이 어려운 난문의 옷까지 입음으로써 글들이 연구 논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흑소수 동호인들이 독일 미학의 심오한 향취를 자기들끼리만 즐기게 되는 현상이다. 난해하지만 뭔가 심오하고 의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신비로운 영역으로서 연구자 또는 예비 연구자들의 과도한 지적 노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넘어 신선하고 매력적인 임팩트, 특히 21세기 한국에서 독일 미학을 연구해야 할 동기를 체감할 수 없게 되면 독일 미학은 팬층의 감소와 학문 후속 세대의 고갈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할 것이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 독일의 미학은 아직도 보낼 것이 많이 남아있는 지적 원천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기존과 같은 연구 관행을 무턱대고 홍보하기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 물어보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근원처럼 홍보학적 연구는 많은 문제 중심 연구를 위한 원초적 토대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비록 홍보학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연구의 품질이 최근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성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미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독일 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아직은 매우 어렵겠지만 또한 반드시 요청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유효한 문제의식과 생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면들을 과거의 독일 미학으로부터 식별해내어 깔끔한 한국어로 자기화하고 변형시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독일 미학 연구가 예전처럼 학문적 선도 역할을 하려면 독일 미학이 모범적으로 보유한 사유의 유형 또는 방식을 존중하되 그것을 수행하는 구체적 문제나 양식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유연성과 현대성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독일 미학의 향기는 살리되 악취는 걷어내는 것, 그리고 미학자학이나 미학사라는 족쇄로부터 적어도 발판을 빚어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일이라는 불필요한 목적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는 단적으로 미학을 지향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겨우겨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